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증시 오랜만에 좋은 흐름은 나타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눈치 보기 중. 지금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뭐하고 떨어지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핑곗거리를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함을 봤을 때 결국 시점 반등 아닐까라는 가능성도 살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대구에서는 뭐 나무가 넘어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 조심하시고 이번 주 내내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안전퇴근 안전출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CPI 요 녀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CPI 예상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는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며, 그리고 여기서 월가 예측은 3.1%를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까지 4%대였던 물가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리고 JP모건은 이번 CPI를 3에서 3.2로 강하게 예상을 하며, CPI가 그냥 이 안에서 나온다면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 후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증시는 오케이 조정 많이 받았다 이제 다시 갈게 라고 말하며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겠죠. 혹시나 CPI가 뭐 3.3, 3.4, 우리 예상을 아예 깨고 3.6, 3.7 이렇게 나와 버린다면은 지수는 하루아침에 2%, 3% 급락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CPI 공개 시간이 나왔는데 진짜 그냥 깔끔하게 3.1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자, 기름분들 오늘 초복인 거 알고 계시죠? 삼계탕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혹시나 삼계탕 못 드셨다면은 치킨 또 뭐 하나의 닭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치킨 드시면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이제 관련 소식이 없나라고 봤는데, 요즘 삼계탕 가격이 진짜 비싸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삼계탕 한 그릇이 2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야, 삼계탕 2만원 주고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양식 HMR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계탕 HMR은 이제 마트 같은 곳에서 8,0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맛도 나쁘지 않죠. 충분히 먹을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또 초복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오늘 증시도 마침 좋았으니까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50년 뒤에는 중국, 인도, 미국 순.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재밌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건 바로 50년 뒤에는 인도가 전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는 건데요. 초기릿은 이걸 보고 중국이 인도한테 따라잡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3등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당연히 인구입니다. 인구.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인도가 50년 뒤에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멀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도의 발전이 더딜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온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봤을 때 우리가 한 50년 뒤에도 많은 기레이분들은 또 주식 투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이제 우리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랑 인도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난 모르겠다. 자, 지금 증권사 심장이 딱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가 반년 만에 800%가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과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떨어지기 마련인 걸 우리가 과거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 초 이제 많은 증권사는 에코프로 과열이다,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증권가 입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번에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가 되었죠. 이는 코스닥 종목으로는 역대 5번째 황제주라고 하며, 그리고 마지막 황제주는 정말 옛날이었습니다. 2007년 그때 동일 철강이 달성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또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에코프로는 하나의 밈 주식이라고 말을 했으며 고평가는 확실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과 조금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차가 극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가가 야 이게 이렇게 올라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또 영원한 건 없겠죠. 언젠가는 분명 에코프로도 이렇게 오르다가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할 거고 그때부터는 하락을 할 텐데, 과연 에코프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가 기준 100만원을 찍을 건 당연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 데이터 센터 한국에 짓는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클라우드와 AI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짓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규모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96메가와트급으로 목동 KT 데이터 센터의 4배 규모 초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아마존이 왜 한국에다 이렇게 짓나 봤더니 아마존이 이미 한국에 완전 뿌리를 내렸네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왜 다 클라우드 하면은 아마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정부 신규 원전 검토. 이 소식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겉토양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원전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최소한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소식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드디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뭐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원전주가 오늘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신규 원전 건설 이야기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담긴다면은 15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 겉토양이 터졌으며, 그리고 9년 만의 소식이라고 하니까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소식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금고 불끄기. 이번에 또 새로운 대책이 나왔네요.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새마을금고의 RP 매입을 통해 7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 초에 SVB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미리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드는데요. 빠르게 샥샥 쇽쇽 처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100% 완벽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도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새마을금고를 가만히 냅둬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 나오고 있으니까 큰 뉴스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비전 프로에 탑재. 자, SK하이닉스의 D램이 차세대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D램은 이번에 애플이 개발한 R1 칩이랑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비전 프로가 뜨겁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차피 몇 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내에는 유행이 분명 온다고 볼 수 있고, 그 흐름 당연히 우리도 잘 타야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반도체 낙관. 모건 스탠리는 생성형 AI와 관련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 2년의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이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HBM 시장은 향후 4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며 밑줄 쫙이겠죠. 그리고 AI 시장 전체 성장 속도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H100 GPU에 들어가는 HBM과 AI 서버에 적용될 128D램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액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무려 17만원, 그리고 3.5표가를 좀 세게 부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9.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한국께서 좋게 본 게 아니라 미국께서 좋게 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저 기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시대 빠르게 크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와 반도체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다음입니다. 구글 의료용 AI 챗봇 테스트 중 구글이 의료 AI 챗봇 매드팜2를 4월부터 테스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드팜2는 채팅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챗봇으로 환자가 그 사람의 상태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무슨 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의료 데이터 유출 문제를 신경 쓰는 만큼 강력한 보안 기술을 탑재해 구글조차도 접근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다 보니까 아직 정확성과 환각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며 가끔 의사 소견보다 부정확한 소견을 내거나 주제에 벗어나는 행동 이걸 보고 조금 웃기긴 했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주제에 벗어나는 행동도 AI 주제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야 갈수록 진짜 일자리 다 없어지겠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분명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면서 살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기릿은 주식하면서 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토큰 증권이 슬슬 다가옵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신사업으로 꼽히는 토큰 증권을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첫 법안 초안이 오는 13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으며 이 시장이 만약에 커진다면 저는 경제, 공모주와 함께 토큰 증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증권업계가 매우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신사업이 나오고 그게 흥행이면 다 증권업계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로 달리는 현대차. 현대차 그룹이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우주로 달리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GM은 로키드 마틴이랑 손잡고 나사의 아르테미스에 쓰일 로버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며 토요타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4인승 달 탐사 모빌리티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완성차들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 모빌리티에 현대차도 참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뭘 하고 있나? 작년 7월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며 로버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며 성공적으로 로버를 개발하면 기술명과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로버는 우주에 있는 행성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탐사하는 로봇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에너지가 좋아. 요즘 연말에 침체 온다, 내년 초에 온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침체 오긴 온다 라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나면은 침체가 오는 건 필연적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침체가 얼마나 시게 올지 모르겠지만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굳이 태풍 오는데 낚시하러 가지 말고 우리는 연말에는 좀 쉬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는데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은 좀 급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과거 옥시덴탈을 지속적으로 매수한 바 있었으며 이번에는 천연가스 기업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한 기업이 뭔가 코브포인트 LNG라고 하며 약 4.3조 원에 지분 50%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기 침체가 오면 에너지가 잠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버핏은 에너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버핏 아저씨의 예측이 완벽하게 맞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앞으로 대여급 공모주를 조심하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LG엔솔이 상장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LG엔솔이 자금을 다 빨아당기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신규 상장주 블랙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LG엔솔 이후로는 당분간 없을 줄 알았던 그 블랙홀이 곧 다가오는 대여급 공모주 때문에 또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LG엔솔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400% 열풍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장한 스펙 있죠. 시총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린 걸 봤을 때 야 이거 조단위 공모주 나오면 진짜 난리 날 수 있겠다. 그날 혼자 지 혼자 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SK 에코플랜트, SGI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노브랜드 등 이러한 기업이 상장할 때는 그날 증시가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RS 출시.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주식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보통 출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혹시나 그 이후에 실적이 대박이 터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RS라는 게임을 25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카게임이 떨어지는 칼날 와중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좀 미지근해요. 그래서 쉽게 건들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이평선이 위를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 전 거래량들을 씹어먹는 거토양이 한번 터질 때 그 이후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다만 저 기릿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주가 흐름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RS라는 게임이 조금만 대박을 쳐도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게임즈에 관심이 있다면은 RS라는 게임 나오자마자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인 가구는 월세 허덕인다. 이번에 다방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1인 가구는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월세가 본인의 소득에서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30%를 차지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20%까지는 좀 이게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30%에 육박하는 건 좀 많이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등등 이렇게 하면은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월세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캥거루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녀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이때까지 우리는 전기요금을 낼 때 2,500원을 같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KBS 수신료인데 이제는 전기요금이랑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요금이랑 같이 내지 않아도 되고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과거에 자취할 때 2,500원을 그냥 매달 낸 적이 있고 나중에 그 자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알았습니다. 이 돈이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는 분리징수가 의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처럼 모르고 TV 수신료를 내는 사회초년생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